자꾸 약속을 깜빡하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한 가지 일을 오래 집중하지 못해 시간이 더 걸리거나 능률이 떨어지는 경험,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뜻하는 ADHD. 주로 과잉 행동과 충동성이 나타나는 아동 환자에 비해 성인 환자의 경우 조용한 ADHD라고 불릴 정도로 스스로 인식하기가 어렵고 업무나 대인관계 등의 어려움을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해 불안과 우울 등 정서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늦게라도 진단을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수록 예후가 좋다는 성인 ADHD. 계명대 동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호준 교수와 함께 성인 ADHD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이호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서 제가 역사 속의 위대한 위인들도 이렇게 성인 ADHD 증상이 있었던 것 같다 말씀해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주의력 결핍 그리고 집중, 과잉 행동 장애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훌륭한 분들인데. 네, 실제로 그 시절에 성인 ADHD를 진단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 성인 ADHD나 ADHD 개념이 생긴 거는 한 1800년대 와서야 이렇게 생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뒤로 이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평가를 하시기를 상당히 좀 주의가 산만하고 또 정서가 불안하고 학교 생활이 되게 어렵다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도 뭐 한 가지 일을 계속 끝까지 하지를 못하고 중간에 또 일을 버리고 이렇게 해서 미완성되는 그런 작품들이 참 많은 화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ADHD 증상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을 먹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의대생들까지도 ADHD 때문에 도움을 받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ADHD잖아요. 이런 주제는 사실 매스컴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어떤 질환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네, ADHD라고 하면 보통 이제 영어로 하면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고 우리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좀 적어야 돼서. 주의력 결핍 예. 과잉 행동 장애라고 보통 주의력 얘기를 결핍, 합니다. 과잉 행동 장애. 예, 그래서 주요 증상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과잉 행동, 또 하나는 주의력 결핍, 그리고 또 하나는 충동성입니다. 근데 이게 다 한꺼번에 다 나타나야지 이게 ADHD로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크게 두 가지 증상, 과잉행동 충동성 그리고 부주의 이게 따로따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성인 ADHD라고 하면 아동기 ADHD랑 따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동기에 있었던 ADHD 증상들이 보통 절반 이상이 성인기까지 계속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증상들이 남아있는 걸 가지고 성인 ADHD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걱정돼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왜 학창 시절에 기록부 보면 교우 관계는 좋으나 산만하고 말이 너무 많은. 그래서 별명이 촉수였어요. 제가. 진짜로?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업 시간 이외에는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뭔가 좀 이해는 되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ADHD 하면 딱 느낌이 이미지가 뭐 산만하고 까불까불 거리는 아이들. 근데 성인에게도 혹시 같은 증상이 나타나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눈에 띄기 쉬운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까불고 통제 안 되고 말 많고 이런 애들이 ADHD라고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에 이제 조용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ADHD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좀 알려졌죠. 그래서 조용한 ADHD라고 하면 보통 과잉 행동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 줄어들면서 주의력 결핍이나 충동성 정도만 남아 있고 성인기의 대부분은 과잉 행동들은 이제 좀 줄어들면서 이런 조용한 ADHD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아와 성인 ADHD 증상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과잉 행동의 증상들은 그 아동기 특히 남자애들한테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과잉 행동 증상들이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되거나 아니면 사춘기가 되면서 점점 좀 사라지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 나머지 이제 뭐 주의력 결핍, 집중력 저하라든지 아니면 충동성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은 조용하게 성인기까지 이렇게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증상이랑 나중에 크고 난 뒤의 증상이랑 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고 특징적으로 성인 ADHD라고 하면 이런 말씀드렸던 주의력 결핍이나 아니면 충동성 증상 때문에 체계적인 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고 그리고 뭐 약속을 잘 잊어버리고 그리고 물건 같은 것도 잘 빼먹고 다니고 그리고 한 가지 일을 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한 가지 일을 집중하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좀 안 좋은 평가도 많이 받으면서 그런 그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들도 좀 많이 나타나고 또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ADHD 자체보다는 다른 증상들이 너무 많아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지 못하겠어요. 왠지 왜요? 진짜 저의 이야기라고. 오늘도 원고 챙겨와야지 하면서도 또 앞장은 또 빼먹고 왔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어릴 때부터 계속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활 속에서 좀 이걸 심각성을 좀 느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증상들이 계속 좀 있어 오다 보면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는 단지 뭘 잘 못하는 아이 아니면 어려서 그냥 약간 허용적이었다가 얘는 자꾸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제 자꾸 말 안 듣는 아이 아니면 잘 못하는 아이, 실수하는 아이, 의지가 없는 아이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고 주위 이제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래 친구들한테도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도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고 또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향하게 되면 뭔가 억울해지고 그리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지? 왜 나한테만 자꾸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이제 반항적인 생각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기까지 오게 되면서 성격도 약간은 좀 많이 힘들어지는 성격으로 가게 되고 불안, 우울로 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반대쪽으로 좀 공격성이 생기거나 아니면 화를 자주 내거나 아니면 비행 행동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게 뭐 일찍 알았더라면 사실 질환이라는 인식만 했더라도 살면서 좀 손해보는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인이 돼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ADHD에 좀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ADHD 증상 때문에 손해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인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하는 질병 대부분이 뭐 하나로 이렇게 이제 원인을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ADHD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원인,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심리적인 원인,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원인,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좀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 ADHD는 생물학적인 원인이 좀 많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보통 우리 뇌 안에 있는 전두엽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전두엽에서 보통 집중력이라든지 충동성이라든지 집행 기능이라든지 이런 고위 기능을 담당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미성숙하거나 아니면 뭔가 불균형이 왔을 때 이런 ADHD가 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선천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천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발달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이런 ADHD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독소에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외상을 입는다든지 약간 유전적인 원인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 전두엽 기능에 이상이 생긴 또 어떤 사고나 질병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게서 이런 증상도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ADHD 하나만 가지고 치료를 받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같이 이제 치료하는 중에 이런 증상들을 같이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최근에 이렇게 성인 ADHD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예전에는 우리가 아이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인에게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ADHD의 유병률을 보면 보통 전 세계적으로 한 5%에서 13%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제가 이제 주로 소아 환자들, 어린이들, 부모님들한테 설명하기로 한 학급에 한두 명 꼭 ADHD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만큼 이제 많은 숫자가 있고 그 중에서 한 60% 이상이 성인기까지 증상이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그런 과잉 행동이나 아니면 조금 많이 산만한 증상들은 초등학교가 지나면서 점차 좀 많이 줄어드는 반면에 여전히 좀 부주의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은 계속 성인기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용하게 자기만 문제가 되고 자기만 힘들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자기도 그게 성인 ADHD인지 모르고 넘어갔던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성인 ADHD가 많이 없다 아니면 성인 되면 다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최근 연구나 뭐 아니면 다양한 그런 뭐 진료 상황에서도 보면 이게 뭐 없어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있었는데 몰랐다가 지금 최근에 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철원 씨도 네. 어릴 때 산만했는데 지금 혹시 증상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알아요. 아는데 어디 가서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너무 왜 이렇게 까불까불거리냐 혹은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치료받을 생각도 안 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릴 때 되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네? 선생님이요? 떠드셨어요? 산만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되게 많이 여기저기 해집고 다니고 그래서 잔소리도 되게 많이 듣고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저도 ADHD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근데 치료받지 않는 이유들에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면 제일 큰 건 아무래도 이제 ADHD가 맞냐 아니냐를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병이라는 생각을 못해서 치료를 못 받았던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아직까지 오해나 편견도 많이 있고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뭔가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을 자꾸 소심해져요. 예, 주변에서도 자꾸 나를 욕할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니까 애써 괜찮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의식들 때문에 치료를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방법 자체가 거의 한 뭐 1900년대 치료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도 그런 무자비한 방법으로 사람을 가둬놓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전기고문하고, 맞습니다. 묶어놓고, 예. 네, 그게 이제 정신과에서 하는 치료라고 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들을 오늘 지금 좀 푸셨네요. 네, 해결하셨네요. 맞습니다. 네. 네. 앞에서 말씀해주셨던 ADHD 증상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가 자주 깜빡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또 우울증 증상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네.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우울증뿐만이 아니고 정신과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질환들 중에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우울증뿐만이 아니고 뭐 공황장애라든지 다양한 뭐 불안장애라든지 아니면 PTSD 그리고 뭐 성격적인 문제들 그리고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갱년기 호르몬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정상적인 분들 중에서도 네. 잠을 제대로 못 자도 집중력은 충분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ADHD하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그런 다른 부수적인 증상들이 없다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꾸 부주의하거나 아니면 충동성이 계속 있어 왔던 증상들이 있으면 그러면 ADHD를 좀 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ADHD가 또 어려운 게 뭐냐 하면 ADHD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별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의심이 되고 본인이 많이 힘들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좀 이렇게 상담도 하고 정확한 평가를 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궁금한 게 ADHD랑 우울증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ADHD로 인한
나중에 좀 같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어, 영향으로 생기는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ADHD보다는 생물학적인 원인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심리적인 원인이나 환경적인 원인이 크다 보니까 ADHD의 특성 중에서 이제 그런 부지하거나 아니면 너무 시끄럽거나 통제가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안 좋은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러면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것도 설득력이 꽤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가기 싫어지는 병원 3대장을 꼽았는데 거기서 이제 치과가 등장을 했었고요. 사실 정신건강의학과도 좀 아까도 언급이 나왔지만 좀 비교적 문턱이 높은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병원에 가게 되면 네. 그럼 이제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정신과 가기 싫거든요. 근데 매일 가셔야 되잖아요. 출근하기가 싫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은 분이 겨우 이제 자기가 정신과를 가고 싶은 마음을 딱 잡고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왜 정신과 가냐, 정신과 가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가려고 결심을 하다가도 못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ADHD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네, 저도 증상이 많네요. 네네네. 검사를 어떤 검사를 네. 받게 되는지. 병원을 가게 되면 그러면 일단 ADHD의 증상들이 어떤 증상들이 있고 그리고 ADHD 증상들이 얼만큼 좀 심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ADHD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또 다른 뭐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불안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성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힘들어지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심리 검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네. 심리 검사에는 뭐 주의력 검사도 있고 뭐 지능 검사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뭐 성격 검사나 기분 검사 같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조금 그 컨디션이 안 좋거나 어떤 다른 질병이 있을 때에도 ADHD와 같은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른 뭐 피검사라든지 영상검사도 같이 동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다양한 검사 방법들이 있네요. 네. 아무래도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성인 ADHD는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나요? 네, 크게 말씀을 드리면 성인 ADHD 치료에는 약물 치료랑 비약물 치료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이 생물학적인 원인이 가장 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그런 뇌에서의 어떤 불균형이나 아니면 미성숙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약물적인 치료보다는 약물적인 치료가 효과가 상당히 좀 좋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저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하는 질병들 중에서 치료 효과가 가장 좋은 그런 질환 중에 하나가 ADHD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1번 치료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성인 ADHD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핵심 증상인 그런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아니면 집중력 저하라든지 충동성, 뭐 과잉행동 이런 것들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적응하고 난 뒤에 이런 증상들이 있어도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 비해서는 많기 때문에 비약물적인 치료를 부가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면 약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정신과 약 먹으면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되게 무기력해져. 들어봤어요. 멍해져. 맞아요. 네. 실제 뭐 그런 거예요?는 아니겠죠? 뭔가 그런 의지가 얘기를 없다는데. 제가 정말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정신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를 하고 있는 질병들도 되게 다양하고 거기에 맞는 약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하시는 말씀 뭐냐면 정신과에서 쓰는 약 한 가지예요. 네. 그러면 종류가 다 다양한데 쓰는 약 한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그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그 정신과 약 자체가 연구도 잘 안 돼 있고 초창기에 개발될 때는 부작용도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되게 그런 뭐 여러 가지 오해나 편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종류에 따라서 효과나 부작용이나 위험성, 안정성에 대해서 연구가 되게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심해서 약을 좀 쓰기 때문에 그런 괴담들은 조금 네, 괴담이군요. 이제는 네. 안심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도 괴담인지 아닌지 좀 네네. 예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고요. 먹다가 끊으면은 결국 또 제자리 걸음 아닌가, 상태가 돌아오는 거 아닌가, 또 뭐 약에 대해서 왜 내성, 중독 이런 것도 걱정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적으로 아무래도 정신과 약이 그런 뇌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이다 보니까 좀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뇨나 고혈압처럼 증상을 조금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 그런 질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장기간 이렇게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약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다 평생 죽을 때까지 약을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생활을 할 때 이런 증상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그 불편감들이 많이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없어진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난 뒤에 좀 줄여나가서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중독, 의존, 뭐 내성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정신과 약 중에서 그런 약들도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정확한 용법으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서 처방대로만 사용을 하신다면 그런 위험성들은 현저히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정신과 지금 ADHD 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네. ADHD 약물 중에서도 그런 게 약간 좀 우려가 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소아에서는 그렇게 뭐 의존성이나 내성이 그렇게 많이 없다. 거의 드물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성인에서 썼을 때는 약간 그래도 조심해서 써야 된다라는 약이 있어서 자기가 약간 그런 뭐 쉽게 좀 중독이 된다 뭐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선생님하고 좀 약간 상의를 해서 약을 조심해서 중독이나 아니면 내성이 잘 생기지 않는 약으로 그런 약 종류로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본인에게 맞는 약을 잘 쓴다면 부작용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또 간혹 어떤 분들 중에는 나는 약은 진짜 두렵다, 먹기 네.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약물 치료 외에 또 다른 방법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로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증상이 확실히 좋아지는 거는 맞고 네. 또 약물을 먹지 않으면 이런 그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충동성이라든지 과잉 행동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긴 하지만 ADHD로 인해서 생긴 다른 공존 그런 질환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뭐 심리치료, 뭐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아니면 행동치료, 그리고 뭐 지지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도 아마 있기 때문에 사회성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ADHD 증상을 가지고 있어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뭐 스케줄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미리미리 알람을 좀 설정해 주는 그런 습관을 들인다든지 하는 걸로 약물 대신에 조금 뭐 심하지 않은 증상에서는 충분히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일상생활 지속을 하다 보면 결국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목표예요. 완치. 맞아요. 성인 ADHD 완치가 되나요? 네, 완치의 개념을 좀 어디로 잡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완치라고 하면 보통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네. 그렇게 보면 증상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상당히 조금 드물고 대신 그런 증상들이 있어도 그 증상들을 가지고 최소한 내가 이 증상들이 있어도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완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좀 걸린다 하더라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을 가지고 꾸준히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다 보면 완치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꾸준히 치료받는 이런 전문적인 치료와 더불어서 환자가 좀 일상에서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뭐 ADHD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정신과에 방문하시는 분들께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원인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있다고 하면 그러면 치료 방법에는
뭐 약물 치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상담 치료도 있고 주변에서 이제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는 가족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배려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다 있는데 어느 하나 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모든 치료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 증상들을 많이 좋아지게 한다 그러면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느끼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주변의 도움도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주신 이호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